들으신 것처럼 오늘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 되는 날인데요. 여권에서는 괴담 선동에 대해 사과하라 하고 민주당에서는 안전하다는 근거는 뭐냐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로 취임 한 달을 맞아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과학적으로 이상이 없다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후쿠시마 괴담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비판했습니다.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부는 괴담과 싸워왔습니다. 무논리, 무근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야당입니다. 반성의 시작은 솔직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입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괴담 선동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랍니다. 후쿠시마 방류 1년을 맞아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 이런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너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단순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사실 안전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전문가들 입장에 따르면 물론 일부 전문가들이지만 이 안전 기준인 것 자체가 사실 방사능에 있어서는 관리용일 뿐인 것이지 기준 수치에 미달한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저설량 방사선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이 방사능 물질들이 누적이 됐을 때 오는 피해라든지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견제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난 1년에서 끝이 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는 있겠는데 앞으로 한 30년 정도 이 방류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사실상 이 방류가 앞으로도 계속 될 상황이라면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야당을 향해서 이렇게 견제를 하실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향해서 앞으로 계속되는 방류에 대해서도 우리 국가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일본이 좀 더 철저하게 이 방류 오염수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역시 오늘 민주당이 지난 괴담 선동에 대한 사과 없이 또다시 공포 마케팅을 벌인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공포 마케팅, 괴담 이게 이제 시계열적으로 사례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과거 그 광우병 때는 뇌송송 구멍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드 배치 때는 전자파 참외 내지는 뭐 사람도 전자파에 튀겨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표창원 전 의원이 빨간 가발 쓰고 나오셔서 노래 부르고 하셨던 기억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떤 사실관계를 왜곡, 과장, 선동하는 입장으로만 계속해서 부추겨 왔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 그러면은 뭐 말도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입장 표명을 했다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세슘 우럭이니 내지는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이런 온갖 정말 해괴한 언어들로 인해서 국민 불안감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와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볼 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제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라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은 이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1년 전 기억 되돌려 보시면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개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그렇게 깨끗하면 너나 마셔. 매일 1리터씩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우려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국가와 인류 전체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해양 방류를 자행하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 핵 오염수라는 말까지 아마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했던 기억도 있고 뭐 야당 의원들이 일본까지 또 방문해서 항의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적 불안감이 좀 커져서 소금 사재기까지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그 저게 문제죠. 사실은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방류하지 말라라고 야당이 강조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저렇게 함으로써 실제 막진 못하고 오히려 국내적인 저런 그 경제적인 그 피해를 많이 입히는 거잖아. 이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방류 결정한 게 2021년도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거든요. 그때는 여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런 행위들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실제 그때 정의용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국정일문에 나와가지고 그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방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방류를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모니터링한 이후에 사실은 우리 해역이 오염됐다라는 수치가 나오면 그거 갖고 국제해양환경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뿐이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 당시 야당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켜보겠다. 만약에 지켜보고 모니터링 해보고 나서 이후에 나오면 이렇게 조치하겠다. 또는 정부 보고 모니터링 잘해라.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못 막는 거 정부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다 알면서 불구하고 이걸 정치 공세 이용해서 결국은 수산업 관계자, 그다음 어업 관계자 이런 분들만 피해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책임 정치를 추구한다면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된다. 우리가 좀 과했다라는 정도. 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야권을 향해서 꼭 그렇게 정치해야 되냐. 광우병 괴담에 책임진 정치인도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뭐 유감 표명의 목소리 내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홍준표 시장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야가 이렇게 정쟁이 심각해진 상태에서 저렇게 비난을 하는 목소리보다는 1년 동안 우리가 지켜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 야당에서도 잘 지켜봐 달라. 이런 식의 메시지가 여야 그리고 국민들에게 좀 더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요? 그리고 일본이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이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지상에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거 예산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 돈을 더 쓰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방류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말고도 중국과 홍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야당이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도 후쿠시마현 외에 8개 정도에서 아직까지 수입 금지하고 있어요. 수산물이요? 수산물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방류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한 것은 사실 2021년 그 이전이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방류 방법 이것을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오히려 IAEA의 그 기준에 맞는 방류 방법을 써라라고 저희가 설득해가지고 하는 방법뿐이 없는 거죠. 오히려 참관단을 보내고 그러니까 야당이 요구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실현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정치 공세했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니까 본인들의 주장에 따른 결과가 없어요. 그럼 유감 표명하고 앞으로 정부 보고 잘 모니터해라. 이 정도 선에서 메시지는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만 지금 수산업자 아직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안전하다는 메시지가 나가서 국내 수산업에 영향을 덜 준다는 의미인 것이지 이게 대일 관계에서의 기준은 저는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실의 입장에 민주당은 참담하기 짝이 없는 인식을 규탄한다면서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오는데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보시죠.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은 빨라도 4년에서 5년, 10년 후의 일입니다. 대통령실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일본이 방류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합니까? 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과 야당의 우려를 괴담이고 거짓 선동이라 매도합니까?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가 한국 바다에 도착하는 건 빨라도 4, 5년 뒤의 일이라면서 무슨 근거로 안전을 주장하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 당초 1년 전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4, 5년 뒤 얘기를 하십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당장에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하지 않으셨었습니까? 그래서 전 임종선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내가 차라리 뭐를 먹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신 바가 있고요.
무슨 근거로 안전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시에도 IAEA에서 과학적인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공항에서부터 좀 봉변을 당하기도 했었고 민주당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당시에 지금 현 국회의장이죠. 우원식 의원이 그 이재명 대표에 동조하는 단식을 하던 중에 수염을 많이 기른 상태에서 나와서 이거는 일본 편향 검증이다. IAEA의 검증이. 예.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그 물이 안전하면은 일본도 전통적인 물 부족 국가이니 공업용수, 농업용수 이거 국내에서 소비하라. 이런 이야기를 면전에서 직접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안전의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민주당에서 하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더 부추겨져서 더욱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4만여 회가 넘는 그 방사능 검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바닷물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해수욕장, 수산물에 이르기까지 1조 6천억 원이라는 재원이 소비가 되면서 예.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 수치들이 다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와 같은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아니겠느냐.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직접 피해본 분들의 경우에는요. 민주당에 대해서 뭐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4, 5년 뒤, 10년 뒤를 지금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오염수 호칭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 대표가 오염수 대신 원전 처리수라고 말한 것도 비난하고 있는데요. 일본식 용어라는 겁니다. 이런 공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는 굉장히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동훈 대표라고 한다면 정부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쓰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용어를 명칭을 오염수라고 하는지 처리수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국민들께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한동훈 대표가 뭐 원전 처리수다라는 그 결국 처리수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오염수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결국 처리수, 그러니까 알프스로 처리가 돼서 안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또 시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위험성을 좀 더 덜어내는 그런 또 착시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1년 동안의 방류에 대해서 그동안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야당에서는 장기적인 대비와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1년간 방류를 하고 이제 끝이다라고 한다면 뭐 정부 여당의 이야기가 더 납득이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방류 과정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 감시도 잘하고 견제도 하고 모니터링을 잘 해야만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당연히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용어 문제에 관해서 제가 한 예.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은 지금 현재 IAEA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알프스 트리티드 워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리티드 워터는 처리수라는 말이죠. 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임에 분명한데 마치 그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일본의 대변인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핵폐수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뭐 안전을 위한 검증을 게을리할 이유는 없겠죠. 앞으로 우리가 좀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뭐 여당과 야당이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겠죠. 네. 국민 건강에 뭐 여야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원전 오염수니 처리수니 이런 문제인데 그렇게 말하면은 사실 학계에서는 한도 끝도 없는 어떤 무한 반복의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국제 기준 이하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물질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중수소라든지 이러한 물질들은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과학자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여당에서도 사실 원전 오염수라고 뭐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해를 하겠지만 저는 요즘 말하는 이 중일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이렇게 네. 야당의 지지자들은 서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지금 원점 오연수 문제가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지금 여야 대표 화담 합의를 마련된 이 정치권 대화 기율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1주년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슈로 떠오른 것이지 예. 여야 대표회담을 저지할 만한 그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2011년도에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13년도에 알프스라는 그 다액종 제거 설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무단 방류됐어요. 하루에 400톤씩 무단 방류됐거든요. 그래서 10여 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돌고 돌아서 뭐 4, 5년 뒤에 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유의미한 지금 검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중수소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 부분도 시커시커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은 그거 같아요. 뭐냐면 일본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안전을 저희가 담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 뭔가 불안전하다라는 것이 검출이 돼야지만 국제환경재판소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제소 방법을 갖고 있었지만 안 하신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거를 검출해서 만약에 의미 있는 게 나오게 되면 그때 덮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 있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한다면 저는 그 전까지는 야당이 이걸 정치 공세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왜냐하면 어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1년간 이게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잠잠해졌는데 다시 한번 또 이게 정치 공방한 대상이 된다. 그럼 또 어민 또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정부한테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 회부했습니다. 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보고한 지 하루 만인데요. 자,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어제 이원석 총장의 메시지가 논란이 남지 않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정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차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원석 총장은 앞서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른바 황제 조사를 받았다라는 논란이 있을 때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라도 법 앞에서는 예외도 없고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조사가 사실은 중앙지검 청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특혜 수사냐라는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총장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여기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부위원장님, 그 이원석 총장이 어떤 의도로 좀 회부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제 넘어가면 누가 심의를 하는 건지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그 본인 및 대검의 주장에 따르면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부의했다라고 말씀 주시지만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했어요. 이원석 총장은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게 증거 법칙에 맞고 잘 판단했다. 그리고 법리에도 부합하는 걸 본인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의하는 내용 중에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죄 위반의 법리도 함께 검토해달라 이렇게 부의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다는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저 수사심의위원회는 현재 풀단이 있습니다. 한 150에서 300명 정도의 풀단이 평상시에 있고 여기에 위원장은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풀단에서 현안이 생기게 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15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이제 심의를 하는 거예요. 10명 이상 참석을 하고 그중에서 이제 거의 만장일치로 하는데 만약에 의견이 갈리게 되면 이제 다수결로 판단합니다. 그분들이 양측 공방의 대상도 돼요. 예를 들면 피의자가 나오고 주인검사가 나와서 서로 간의 주장을 얘기하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의 신분이 법조인들은 다 아니에요. 언론계, 문화계 해가지고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리에는 사실은 법리와 국민적 시각과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리하고 국민적 여론하고 국민적 시각하고 이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의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겠다 말씀 주셨지만 오히려 새로운 시비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수결이니까 뭐 9대 8 뭐 이렇게 나오거나요. 또는 또 의회 결과가 나오거나 또 이렇게 또 나와도 이게 새로운 뭐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는요, 보여주기식 소집이다. 허사비 총장을 넘어 공범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원석 총장께서 말로는 어떤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결국 국민 앞에 보여주신 모습은 빈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의 배우자가 명품백 300만 원짜리를 받았을 때 과연 그 시장 군수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또 청탁이 없었고 또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과연 검찰에서 그분의 배우자에게도 무혐의 종결을 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나오는 것이고 당장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 고위 공직자든 공직자의 배우자는 이제 박절하지 못하니까 300만 원 상당의 물건은 받아도 된다라는 것이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소문이 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러한 것들을 검찰이 만들어낸 결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원석 총장이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본인의 말과 제스처만 있었을 뿐 결국 소득은 없었다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검찰이 만들어 놓은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작년 연말에 이제 고발된 이래로 지금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수사의 의지가 그렇게 분명했다면은 바짝 조여서 더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놓았어야 마땅한데 최근 들어서 그 이제 수사팀도 새로 구성하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처리가 나오고 보니까 이제 와서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달리 더 추가할 방도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객관성을 담보해서 본인의 임기 내에 이것에 어떤 결론을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나 다만 이제 9월 15일에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9월 1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9월 13일에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하려면은 빨리 예상하면 한 2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길게 보면 한 2달로 예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다면은 본인의 임기가 이미 다 끝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검찰이나 혹은 후임으로 오게 되는 검찰총장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법 쪽에나 검찰 내부 분위기도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퇴임을 앞두고 이 총장이 좀 본인 체면을 위해서 한 거다. 아니면 검찰 조직 전체를 위해서 결단을 내린 거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임기가 다음 달 13일까지라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라고 해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결론이 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구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소집해서 실제로 또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낼 때까지는 어느 정도 또 몇 주 정도는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임기 내에 결론이 날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국민들 일부가 보시기에는 이거 불공정한 수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논란이 분명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검찰의 오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씻어야겠다라는 부분도 좀 남아 있었다고 보이고요. 일단 심의위원회 지금 소집이 된 만큼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회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잘 들여다보기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원석 총장 임기가 13일, 그러니까 한 2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임기 내 과연 이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과연 이 총장이 이렇게 승부수로 띄운 이유는 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수사팀의 결과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 방대한 수사 기록을 못 본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원석 총장은 그 방대한 수사 기록을 보고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고받은 상태에서 이 수사팀의 증거 판단도 맞고 법리 해석도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단 말이죠. 그래놓고 수사심의에 회부를 했어요. 근데 그 회부 대상 심사라는 수사심의위원회는 또 비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이제 좀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고 제가 만약에 이원석 총장이라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보안수사 지휘를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완수 해달라고 하는 것이 깔끔한 것이지 이것을 제3수사기구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여한다.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왜냐하면 다음 총장도 또 부담이 되는 거고요.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리 나든 저리 나든 검찰 조직은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 부여하는 순간에 야당에서는 뭔가 이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총장도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랬던 판단했다고 얘기할 것이고 또 반대로 나가게 되면 수사팀도 반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외압을 행사했다. 그리고 비전문가가 판단했다.
이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수사팀이 안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 또한 또 뭐 용산의 뜻이다라고 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직에 타격을 주는 좀 뭐 취지는 알겠어요. 총장께서 왜 그러셨는지. 그러나 그 취지와 달리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원석 총장은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 짓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전했는데 수심위에서 결론이 나도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따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정적으로는 일단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만약 재수사를 하라든지 아니면 다른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든지 부정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지만 아신 바와 같이 수사팀이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존중이라고 하는데 그 존중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모호한 표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수사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금의 수사팀과 다른 무혐의 종결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상당히 우유부단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과거에 인사 패싱을 당하거나 특혜 출장 조사로 패싱을 당했을 때 차라리 사퇴를 하시면서 어떤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어떤 지금 수사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늦은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은 이 법사위의 공방을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한번 보시죠.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배우자를 통해서 금액에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법무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법무부 않다고. 장관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규정이 답변하십시오. 없어서 처벌을 법무부 못한다면 장관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은 의원님께서 뭡니까?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회 위원장까지 하신 위원장께서 처벌 규정이 없는 게 모자라서 아닙니다. 처벌할 수 없다면 거기에 공직자의 맞는 배우자의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명품 백만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술이 지금 어디 있는지 검찰에서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신고 의무도 배우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논란에 대해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그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 내려라. 반면 박 장관은 규정이 없으니까 그럼 의원님이 입법을 하라 이렇게 맞받았네요. 원칙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 민주당 의원들께서 법사위에서 더군다나 축하드리고요. 이제 이런 말로 일종의 조롱성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참아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성윤 의원도 그렇고 뭐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김승원 간사도 그렇고 전부 다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검찰이나 판사 출신인데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잘 아신다는 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의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입법 미비 사항이 명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그것을 마땅히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마치 조롱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거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뭐 언론의 보도를 안 받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지휘 계통상에 있는 뭐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았으면 법무부 장관에게도 이제 보고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파악을 하고 난 연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한데 뭐 뉴스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모든 것을 다 보고를 받고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야기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논란에 대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저는 청탁금지법상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에서 계속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 사실 저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청탁금지법상에는 배우자 처벌
처벌 규정도 없지만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조국 대표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됐을 때는 조국 대표가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딸인 조민 씨가 장학금을 받았지만 그것이 아버지가 받은 그 금품으로 보아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 국정농단 사태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최서원 씨, 그 개명 전에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경제적 공동체로 보고 뇌물을 인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판례에는 이제 공직자들이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가 받았을 경우에도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리가 이미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받은 것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법리를 좀 더 충실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의원들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로 당대표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한 달 소회로 한 달 동안 제가 많이 참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참죠.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해왔고요. 알아채지 않으셨어요? 제가 웬만하면 예전같이 그러진 않았잖아요. 자, 좀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많이 참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많이 참았다. 이거 어떤 의미가 숨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게 대여 투쟁 위주, 그러니까 정쟁은 본인이 지향을 하고 정책 위주로 그 야당과의 협치를 좀 기대했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아마 근데 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야당을 대해 보니까 야당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좀 새로운 마음도 생겼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기대하는 본인 잠재 역량에 저희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잠재 역량이 60% 정도만 발휘됐던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60점 정도 주는 편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자, 싸움의 대상을 가리지 말고 실제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를 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이 좀 환호할 만한. 그러니까 지금 정쟁을 지향하고 정책을 위해서 본인은 자꾸만 메시지를 던지지만 그 메시지 카운터 파트는 그걸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달 정도 지났으면 정치라는 게 뭔가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셨을 테고 그렇다면 조금 더 투쟁적인 그리고 조금 더 거시적인 부분의 메시지와 행동이 따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한 대표 민생을 위해서 정치 공방을 많이 참았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민생을 위해서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제 이재명 새로운 체제가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더 싸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더 합의를 좀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싸움의 방식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꼭 이게 얼굴 붉히고 말싸움 한다고 해서 싸운 건 아니고요. 철저한 어떤 근거로 가지고 주장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도 일종의 싸움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거고 국민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민생을 챙긴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응급실 뺑뺑이 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정말 민생과 직관된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께서 그러면 지금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상당히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은 그렇게 어떤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야당을 상대하는 것도 벅찬데 벌써 이 같은 여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들을 설득해야 되는 어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본인께서 취임 한 달을 맞이해서 앞으로 민생에 어떤 좀 더 집중하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 대표 어제 취임 한 달을 맞아 찾은 곳이 지난 목요일 화재가 발생한 부천 모텔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민생을 먼저 챙기는 행보 좀 계속되는 걸까요? 이제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전당대회에서 당선 그 연설을 통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행보를 보더라도 뭐 위메프 사태라든지 일본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민생 관련 이슈에 대해서 아주 재빠르게 대응하고 원칙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그 화재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살상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편안하고 나아지게 하는 것에 있다면 그것이 본령이라고 한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더욱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정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내 여전히 친윤계 의원 등 견제 세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당내 장악력을 높이는 게 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견을 좁혀가는 지금 상황인 것이고 당 내에서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계속 하고 계시긴 합니다. 다만 또 밖에서 봤을 때는 사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 한 달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힘이 가장 강할 수도 있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당을 장악하고 빠르게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앞으로의 당 대표 생활에서도 어쩌면 또 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 내에는 분명한 건 친윤 세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와 이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또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숙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많이 참았다라고 말한 그 주체가 참은 게 야당을 대해서도 참았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친윤계 세력 또는 용산에 대해서도 많이 참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동안은 참았기 때문에 한 달 이제 이후부터는 본인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소리로 저는 들리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방을 벌일 수도 있겠지만 내부에 있는 한동훈 대표의 이견을 갖고 있는 친윤 세력에게도 본인의 목소리를 이제는 좀 더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그 당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막 한 달이 지났고, 자, 이 당 통합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 대표 어떤 행보를 취해야 될까요? 일단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적정한 멘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한동훈 대표 자체를 갖다가 친윤계가 인정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어떤 특정 이슈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한동훈 당대표가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설득 기반을 조성해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매일 그룹핑해가지고 만나는 것도 좋지만 개별적으로 다 만나 뵈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해에 따른 반대 이런 의견을 불식시키려고 그러면 그런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거는 국민이나 당원들의 기대는 조금 더 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현장 방문도 좋고 선거운동 때의 이런 방식보다는 이런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개혁 이슈에 대해서 본인만의 목소리를 내주는 것도 좋다. 그리고 개혁 이슈가 옳다면 대통령실과의 과감한 스킨십을 통해서 여기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멘트 이외에 추진력을 얻으려면 대통령실과 협조가 필요한 거고 그런 개혁 이슈에 대한 선점을 본인이 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 당원들의 기대가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와중에 원래 내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 회담 잠정 연기가 됐죠.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일단 양측 간 실무 협상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의제를 두고 연일 해병대원 특검법 제3자 특검 추천안을 고리로 한동훈 대표 압박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율적 권한이 있다면 가능한 결말이 날 걸로도 기대합니다만 권한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실권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이 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두고 한 대표의 어떤 당내 입지가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도를 좀 봐주신다면요. 글쎄 민주당 측에서는 방금 전에 법사위 발언도 받고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관련된 것도 받고 매번 그 말씀하시는 어조가 한결같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당신이 당대표로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열흘 안에 무슨 답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통보식 내지는 뭔가 왜곡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발언들을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한동훈 당대표는 제3자 특검 그러니까 대법원장 특검법에 대해서 의지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물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국민을 향한 약속이기 때문에도 지키려고 합니다만 또 뭔가 정치가 반드시 우리 삶을 좋게 만들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볼 때도 이것은 분명히 시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고발한 지 사흘 만에 특검법안을 발의를 하고 이후에 3차례 더욱더 위헌성이 강화된 특검법안을 내놓으면서도 마치 이것을 받아들일 듯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놓는 것이 이중 플레이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분명한 당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이 대표의 복귀 시점이 언제냐, 이게 정해져야 회담 일정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아예 이게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은 뭔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산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도 중요하지만 한 대표와의 대담 이후에 대통령과의 만남, 영수회담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순서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여당의 대표가 있는데 바로 대통령과 1대1로 만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 셋이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한에서는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을 패싱을 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 대표께서 당에 대해 저희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 정도 당에서 설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가 가서 할 얘기, 민생을 살리기 위한 협조를 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